당신 입으로 말했잖아. 내 아들 강물에 떠내려가서 시신도 못 찾았다고. 그런데 저 아이는 뭐야? 저기 살아있는 저 아이는 대체 누구냐고? 한 여인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다른 여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우아하기만 했던 재벌가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앞에는 사색이 된 올케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고로 잃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프랜차이즈 대가의 한서진 대표. 그녀는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죽은 남편의 손맛을 그대로 간직한 국밥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의 팔뚝에 새겨진 화상 흉터를 보는 순간 25년간 묻혀있던 추악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조카를 내다버린 비정한 올케와 기억을 잃고도 어머니의 맛을 본능적으로 기억해낸 아들의 이야기. 부족한 이야기지만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회장님, 이곳은 안 됩니다. 곧 철거가 시작될 위험지역입니다.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만류했지만 한서진 대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래시장에는 스산한 겨울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확정되어 곳곳에 붉은 라카로 철거라는 글씨가 험악하게 적혀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찢어진 천막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황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을씨년스러운 풍경 위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이질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서진의 고급 구두 굽소리가 갈라진 시멘트 바닥 위를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서진은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꿈속에서 맡았던 기이한 냄새, 그것은 아주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집안의 대소사 때마다 밤새 고안해던 깊고 진한 사골 육수의 향기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 맛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가의 수많은 명인들조차 흉내내지 못한 전설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운 향기가 이다 쓰러져가는 시장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가장 안쪽 반쯤 기울어진 간판에 청춘 뚝배기라는 글씨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유리창에는 구청에서 붙인 퇴거 명령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미닫이 문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낡은 문이 거친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훅 끼쳐오는 구수한 냄새. 그것은 기억 속에 봉인해 두었던 남편의 냄새이자 잃어버린 아들. 선우가 그토록 좋아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테이블이라곤 고작 4개뿐인 공간이었지만 바닥이나 식탁 어디에도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손님은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한 청년이 등을 돌린 채 커다란 무쇠솥을 적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인기척을 느낀 청년이 뒤를 돌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장터 국밥뿐이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서진의 주문에 청년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 가득 담긴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갓선파가 듬뿍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차마 바로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너무나 익숙해서 가슴이 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서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맛은 말도 안 돼. 시중의 조미료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솥뼈를 48시간 동안 핏물을 빼고 3번을 걸러내야만 나오는 맑으면서도 깊은 맛. 남편이 생전에 남긴 비법 노트에만 적혀 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 맛이 나는 걸까? 서진은 충격에 휩싸여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서진 쪽을 보고 싱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입맛에 맞으신가요? 간이 좀 심심하진 않으세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죽은 남편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저 낯선 청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홀린 듯 국밥 한 그릇을 모두 비웠습니다. 국물이 줄어들수록 가슴 한 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서진이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육수가 참 특별하네요. 어디서 배운 비법이라도 있나요? 청년은 수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과찬이십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맛을 흉내 내본 거예요. 이상하게 이 맛이 아니면 국밥 같지가 않더라고요. 몸이 기억한다고 해야 하나?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맛. 몸이 기억하는 맛. 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꺼내려다 손이 미끄러져 신용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맑은 플라스틱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아, 제가 주워드릴게요. 청년이 재빨리 계산대 밖으로 나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카드를 집어들고 몸을 일으키며 카드를 건네주기 위해 청년이 팔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걷어올린 주황색 앞치마 소매 아래로 청년의 오른쪽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불에 데인 듯한 쭈글쭈글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그 흉터에 못 박혔습니다. 25년 전 5살이었던 아들 선우가 주방에서 놀다가 끓는 육수통에 대었던 바로 그 자국이었습니다. 의사는 성인이 되어도 흉터가 남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서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네, 혹시 팔에 그 상처? 청년은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보기 흉하죠. 죄송합니다. 어릴 때 되었다는데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고아원. 그 단어가 서진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가게를 나온 서진은 다리가 풀려 차 문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모실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 회사로 가자 당장. 서진의 목소리는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차에 탄 서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청춘 뚝배기 간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윤이라고 적힌 사업자 등록증이 눈에 선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서초동 재개발 구역에 있는 청춘 뚝배기 주인 박도윤. 그 청년의 모든 것을 조사해. 서진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태어난 곳,
자라온 보육원, 그리고 어떻게 그 가게를 열게 됐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서진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25년간 불면증에 시달리게 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선우야, 내 아들 선우야. 정말 살아있었던 거니? 서진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막과 그 흉터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들이 강가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 진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올케 최미자였습니다. 조카가 물에 빠지는 걸 보고 구하려 했지만 놓쳤다고 오열하던 그녀. 만약 도윤이 아들이라면 올케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서진의 손이 핸드백 끈을 으스러지게 쥐었습니다. 이제 25년간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재래시장 골목에 불길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졌습니다. 이미 철거가 시작된 주변 상가들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지만 유독 청춘 뚝배기의 간판만이 끈질기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마감하고 육수 솥을 닦고 있던 도윤의 귀에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어? 이번 주까지 방 빼라고 했지.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야구 방망이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낡은 탁자가 굉음을 내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도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24시간 끓고 있는 육수 솥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나갈 곳이 없어요. 보상금도 필요 없으니 장사하게만 해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그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마련한 자신의 집이자 언젠가 부모님이 혹시라도 국밥 맛을 보고 찾아올지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은 그런 사정 따위는 알 바 아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손짓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야, 다 박살내. 사내들이 집기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의자가 날아다녔습니다. 도윤이 온몸으로 육수솥을 감싸 안으며 버텼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폭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솥뚜껑이 열리고 뜨거운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도윤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곳을 잃으면 정말로 고아가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이 도윤을 덮치려는 찰나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골목을 찢어 놓았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가게 안으로 신속하게 진입했습니다. 용역 깡패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말끔한 슈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한서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우리 구역인 거 몰라? 용역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비서실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구역의 개발권 지분 51%를 대가 그룹에서 인수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부수고 있는 이 건물, 우리 대가 그룹의 자산입니다. 당장 꺼지지 않으면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으로 경찰차를 타게 될 겁니다. 대가 그룹이라는 말에 사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공룡인 대가를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자 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은 도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는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서진이 창문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깡패들이 도윤을 위협할 때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갈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진범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박 비서, 이 구역 전체를 매입해. 그리고 24시간 도윤이 주변에 경호 붙여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가만 안 둬. 서진의 명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도윤이 다시 일어나 솥을 살피는 모습을 확인하고서야 차를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 대가 그룹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책상 위에는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도윤이 마시던 물컵에서 확보한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질끈 감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결과지의 맨 아래 칸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관계 성립, 일치율 99.99%. 서진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99.9%. 그것은 과학이 증명한 기적이자 25년의 고통을 끝내는 숫자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선우야. 내 아들 선우야. 살아있었어. 정말 살아있었어. 책상 위에 놓인 어린 선우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서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는 말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25년 전 그날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최미자. 서진은 이를 갈며 올케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올케는 아이가 실수로 물에 빠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유기였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최미자의 지난 25년 금융기록, 통화 내역, 만났던 사람들 전부 가져와. 하나도 빠짐없이. 한편 서진의 올케 최미자는 청담동의 고급 빌라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우이인 서진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변두리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고 비서실장을 대동해 그 더러운 시장통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앤 죽었어. 아니, 시체는 못 찾았지만 25년이나 지났잖아. 미자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 했지만 여자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였습니다. 미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초동 재래시장에 도착한 미자는 악취가 난다는 듯 코를 막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낯익은 검은 세단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진의 차였습니다. 미자는 황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진의 차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청춘 뚝배기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기야, 서진이 아가씨가 드나든다는 곳이? 미자는 조심스럽게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청년 하나가 부서진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무심코 청년의 얼굴을 보았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청년이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드는 순간 미자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던 25년 전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억지로 아이의 손을 놓았던 그날, 울면서 매달리던 아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김선우? 미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5년 전 시어머니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낯선 장터에 버리고 도망쳤던 조카.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서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미자는 공포와 살기가 뒤섞인 눈으로 가게 안의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살아서 내 앞길을 막아? 안 되지. 절대로 안 돼.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처리해야 할 물건이 하나 생겼어.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최미자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뒷골목에서 돈을 받고 더러운 일을 처리해 주기로 유명한 해결사였습니다. 미자는 주위를 살피며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한 착수금이었습니다. 단순히 가게만 부수는 걸로는 안 돼. 그 녀석이 다시는 요식업계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미자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진짜 김선우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녀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는 물거품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25년 전 유괴민유기죄가 드러나면 감옥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도윤은 조카가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남자가 봉투의 두께를 확인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음식 장사하는 놈한테 제일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맛없다는 소문보다 무서운 게 바로 더럽다는 낙인입니다. 미자는 선글라스 너머로 남자의 눈을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실수하면 당신도 끝이야. 아주 확실하고 더럽게 처리해. 미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죄책감 하나 없는 악마의 발걸음처럼 골목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청춘 뚝배기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윤은 땀을 흘리며 육수를 토렴하고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재개발 소란과 깡패들의 난동에도 불구하고 도윤의 국밥 맛을 잊지 못한 단골들이 찾아와 준 덕분이었습니다. 도윤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구석진 자리에서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사람 죽일 일 있어? 모자를 쓴 40대 남자가 바닥을 뒹굴며 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남자가 먹던 뚝배기 옆에는 뱉어낸 음식물과 함께 시커먼 이물질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쥐의 사체처럼 보이는 끔찍한 물건이었습니다. 주인 나와. 내 국밥에 쥐가 들어있잖아. 으악 폐하. 남자는 입에 거품을 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숟가락을 놓았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나갔습니다. 손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손질하고 끓인 육수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하지만 흥분한 남자는 도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했으니까 내가 넣었겠지. 재개발 보상금 더 받으려고 일부러 사고 친 거 아니야? 더러워서 못 먹겠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 문이 열리고 구청 위생과 직원들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도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물인 뚝배기는 이미 사진으로 찍혀 SNS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 차가운 붉은색 종이가 붙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 정지. 그 붉은 딱지는 도윤의 가슴에 박힌 대목과도 같았습니다. 인터넷에는 쥐국밥집, 쓰레기 육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와 영상이 도배되었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이미 대중은 도윤을 파렴치한 업주로 낙인 찍은 뒤였습니다. 도윤은 불 꺼진 가게 안 차가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국밥은 그에게 부모님을 찾기 위한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언젠가 부모님이 이 맛을 보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매일 새벽 육수를 끓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육수는 사람들에게 구정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도윤은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화상 흉터가 오늘따라 더 흉측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아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깡패들이 위협할 때도 버텼지만 자신이 만든 음식이 부정당하는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선가 찬 바람이 들어와 도윤의 젖은 등을 시리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쾅! 대가 그룹 회장실, 육중한 원목 책상이 부서질 듯한 굉음을 냈습니다. 한서진 대표가 집어 던진 파일철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진의 눈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보고한 사건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해 주장 남성 A씨. 사건 전날 최미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부터 5천만 원 입금 확인. 위생과 단속, 민원 접수 10분 만에 출동. 이례적인 신속 조치. 모든 정황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미자. 올케가 자신의 아들을 2번 죽이려 한 것입니다. 25년 전에는 유괴해서 시장 바닥에 버리더니 이제는 그 아이의 밥줄마저 끊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서진의 몸이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것은 대가 그룹 회장의 분노가 아니라 새끼를 잃을 뻔한 어미의 본능적인 살기였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25년간 올케를 가족이라 여겨 챙겨주었던 지난 날이 끔찍하게 후회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영영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서진이 났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팀 전체 소집해. 청춘 뚝배기 사건, 우리가 맡는다. 오늘부로 대가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미자 그 여자를 짓밟아 버릴 거야. 서진은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서진은 그림자 밖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구하고 썩어 빠진 탐욕을 도려내기 위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청춘 뚝배기의 내부는 무덤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주방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29년의 삶이 부정당한 기분,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잠겨있던 가게 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역광을 등에 업은 한서진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늘은 장사 안 합니다. 나가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고 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도윤의 거친 손등을 덮었습니다. 도윤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서진의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도윤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기업 대표가 왜 망해버린 국밥집 주인 앞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걷어 올려진 소매, 그 아래 있는 화상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아팠지? 그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도, 혼자 그 무서운 곳에 버려졌을 때도, 엄마가 곁에 없어져서 정말 미안해. 엄마. 그 낯설고도 그리운 단어가 도윤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도윤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도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2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선우야, 김선우.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서진은 도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웠던 도윤의 몸으로 서진의 뜨거운 체온과 눈물이 전해졌습니다. 이거 나요. 당신 누구야? 도윤은 발작적으로 서진을 밀쳐냈습니다. 혼란과 충격, 그리고 거부감이 뒤섞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재벌 회장이 엄마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부모는 날 버렸어. 가난해서 키울 수 없다고 장터에 내다 버렸다고 했어. 그런데 당신처럼 돈 많은 사람이 내 엄마일 리가 없잖아. 도윤의 절규에 서진의 가슴이 찢겨나갔습니다. 서진이 다시 다가가려던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최미자였습니다. 그녀는 헐레벌떡 달려와 도윤과 서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미자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도윤을 쏘아보더니 서진을 향해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죽은 선우가 그리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런 근본 없는 사기꾼 놈한테 넘어가면 어떡해요? 이놈, 아가씨가 마음 약한 거 알고 접근한 꽃뱀 같은 놈이에요. 미자는 도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아가씨 약점을 이용해? 쥐새끼 넣은 국밥 파는 주제에 이제는 재벌가 아들 행세까지 하려들어? 내가 너 경찰에 집어넣어서 콩밥 먹게 해줄 거야. 도윤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자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마치 도윤이 정말 파렴치한 사기꾼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미자의 원맨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기. 참 많이 늘었네, 옳게. 서진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미자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가족을 향한 온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심판자의 분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가씨 걱정돼서. 걱정? 내 아들을 장터에 내다버린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서진이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비서실장이 한 노인을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노인은 25년 전 선우가 유기되었던 지방 재래시장에서 떡 장사를 하던 할머니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미자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맞아. 저 여자야. 밍크 코트 입은 여자가 애 손을 일부러 놓고 도망가는 걸 내가 봤어. 애가 엄마 찾으면서 우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 타고 가버렸어. 그 눈빛이 하도 독해서 내가 25년이 지나도 잊지를 못해. 미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사람 잘못 봤어. 증거 있어? CCTV도 없는 시절 얘기로 날 모함해? 미자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제 잡힌 국밥집 사건의 범인,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미자 사모님이 시켰어요. 5천 줄 테니까 쥐 넣고 난동 부려서 가게 망하게 하라고. 안 그러면 제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서진과 미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니라 저 여자의 탐욕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가 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최미자는 초조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서진을 치매나 정신 이상으로 몰아세워 경영권 방어를 할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가 그룹의 미래와 제 개인적인 비극에 대해 주주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진이 단상에 오르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도윤과 서진의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라는 문구와 함께 최미자가 범죄를 사주하는 영상, 그리고 25년 전 유괴 정황 증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 있는 최미자 이사는 25년 전 제 아들을 유괴하여 유기했고 그것도 모자라 최근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입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대가 그룹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주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미자에게 꽂혔습니다. 미자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내가 대가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지만 그때 경찰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미자 씨 존속 유기 및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자는 서진을 노려보며 악을 썼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청년
박도윤 군이 제 잃어버린 아들 김선우입니다. 때가 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이자 밑바닥부터 정직하게 맛을 배워온 진짜 요리사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억울했던 29년의 삶을 보상받는 빛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 최미자는 멍하니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밍크 코트 대신 낡은 수영 번호가 적힌 푸른 옷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면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챙겼던 남편도, 유산 때문에 아기 다툼을 벌이던 친척들도 모두 그녀를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든 자리인데. 미자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어린 조카의 손을 놓았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무거운 판결문뿐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대가 그룹의 잃어버린 후계자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도윤의 가게에 붙었던 영업 정지 딱지는 떼어졌고 대신 시민들이 붙여준 응원합니다. 진짜 맛집이라는 포스트잇이 가게 유리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악은 처벌받았고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진의 집, 넓은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도윤이 어릴 때 좋아했던 계란말이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서진이 25년 만에 직접 칼을 들고 차려낸 투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앉아라. 밥 먹자. 서진이 도윤의 밥그릇 위에 숟가락을 놓아주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어머니. 하지만 혀끝에 닿은 된장찌개의 맛은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엄마의 맛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이 맛, 기억나요. 아주 어릴 때,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이 냄새가 났어요.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가 항상 끓여주던 거란다. 많이 먹어, 내 아들. 도윤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그릇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다가가 도윤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도윤의 마음의 문이 따뜻한 집밥 한 끼에 눈 녹듯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처음으로 불러보는 어머니라는 이름. 서진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말끔하게 리모델링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간판에는 대가의 시작, 청춘 뚝배기라는 글씨가 힘차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가 그룹의 막대한 자본으로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었지만 도윤은 옛 가게의 정취를 남기길 고집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였습니다. 가게 앞은 오픈 전부터 손님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재벌 3세의 가게라는 호기심보다는 진짜 국밥 맛집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을 지켰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의 표정이 더 이상 외롭거나 고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점장님, 육수 끓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외침에 도윤이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국자를 들고 육수의 간을 보았습니다. 깊고 진한 맛. 아버지의 비법에 도윤의 땀과 노력이 더해져 완성된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난 늦은 밤, 가게 안에는 단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과 도윤이었습니다. 서진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주방에 들어와 도윤의 곁에 섰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땠니? 정신없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국물까지 싹 비우고 가실 때마다 힘이 나요. 어머니는요? 회사 일 바쁘시잖아요. 회장 자리가 고되긴 하지만 이렇게 와서 아들 얼굴 보면 피로가 다 풀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내일 쓸 육수를 준비했습니다. 서진이 팔을 썰면 도윤이 뼈를 건져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겹게 주방을 채웠습니다. 도윤이 국자로 뜬 국물을 호호 불어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서진이 맛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하구나. 내 아버지가 먹었으면 질투했겠어. 나보다 더 잘 끓인다고. 도윤과 서진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25년의 긴 겨울을 지나 두 사람에게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뚝배기 속의 국물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식지 않고 오래오래 끓어오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온기로 남았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밥상, 그 따뜻함이 여러분의 댁내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